체계적으로 잘 깔려있는 선거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차이 트럼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이긴 하지만 미국이 최초의 비백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훈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령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고령 리스크를 가지고 한동안 공격을 해서 재미를 좀 봤는데, 이제는 해리스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그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와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지력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리스 후보랑 비교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시간도 길어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얘기한다든지 사람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든지 이 인지력 논란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을 지지하는 충성도가 높은 정당 지지자들은 이미 표심을 거의 다 굳힌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부동층들이 남았는데, 부동층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 이번 대선 주요 이슈인 경제나 남북국경 문제, 낙태권 이런 부분, 그리고 후보의 특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지력 논란이 부동층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꿋꿋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트럼프 후보가 정말로 결정적인 말실수를 인지력 논란과 연결돼서 한다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워낙 길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인지력 논란은 부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가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핵심 지지층이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두 개의 축이 이민과 통상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민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미국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이 이민자에 비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이 백인 남성들이거든요. 저학년 저소득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민자들에 비해서 보다 나은 처우를, 공정한 처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제 무대로 가면 통상 환경에서 미국 노동자와 산업이 무역 시스템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이민 문제, 국경 문제를 강조하면서 백인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집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인과 비백인을 갈라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 2020년, 2024년까지 그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고, 그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종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면, 백인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55에서 60% 정도의 백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 후보를 지지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요. 비백인 인구는 다릅니다. 뭐 흑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육박하거든요. 2008년도에 오바마라는 첫 번째 흑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흑인들의 투표 오바마 지지가 거의 94%, 95% 됐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최소한 85%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도 아무래도 이민자고 비백인이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고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민주당 지지가 더 세요. 그래서 최소한 65, 70% 이상은 히스패닉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나와서 히스패닉, 라티노 유권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표심이 트럼프한테 옮겨간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히스패닉들, 라티노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미국이 다문화 사회이고, 아무리 그 비백인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백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백인들 가슴속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리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선동을 하게 되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 효과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이고, 이 부분이 2024년에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백인 표를 결집시켜서 승리하라는 선거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민자를 배격하고 불법 이민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은 바뀔 수가 없는 선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깔려있는 선거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보다 적절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전달할 때 트럼프가 자신의 방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2016년에는 오바마 8년을 거치면서 백인들이 너무 미국이 진보적으로 흐르고 비백인 중심 사회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8년이 지난 2024년에도 미국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비백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쪽으로 편을 드는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이나 총기 피격 사건에 연루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위태로움을 이제 느끼게 하는데요. 미국 대선이 이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정치 양극화, 정당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미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반감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정당 양극화다. 그래서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 상대 당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저적 배경적인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한 중장기적인 기저에 깔리는 배경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016년부터 나와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백인과 비백인을 갈라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심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 뒤집기 위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개표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거기에 또 이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그걸 선동한 그런 의혹이 있고 미국의 주권자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불만스럽다고 하더라도 뭔가 구심점이 되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연방의회를 갖다가 습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벌이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들도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결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라는 존재는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컸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2024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미국 우선지를 내세우면서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백인과 비백인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중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이 일부가 총기 피격 사건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해리스 후보 측에서도 애리조나주 선거 캠프가 이제 총알이 박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선례가 쌓이다 보면 이것이 너무 일반화가 되다 보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나왔고요. 공화당에서는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죠. 그리고 두 분이 TV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격식이 갖춰진 품격 있는 TV 토론이다. 그러나 반면에 별 재미는 없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 이 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고려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보,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의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후보 이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59살 상대로 젊은 후보이긴 하지만 비백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 지형을 봤을 때 캘리포니아는 전형적인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 남성 후보를 이제 선택을 해서 아무래도 인구 통계학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고 경합주를 하고 있는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 출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바로 옆에 있는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인 팀 월즈 백인
남성 주지사를 선택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지리적인 한계를 보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이전에 조시 샤피로라는 펜실베니아주 주지사가 물망에 올랐어요. 부통령 후보로. 펜실베니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경합주고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샤피로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성향을 가지면서 폭넓은 신망을 펜실베니아 유권자한테 갖는 분이어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펜실베니아 표심을 갖고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시 샤피로라는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 영순이었는데 팀 월즈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팀 월즈 후보가 세련되지 못하지만 소박한 중서부의 백인 아저씨 같은 느낌이고요. 그 배경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흑수저 출신이에요. 네브라스카의 촌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7살에 주 방위군의 비상근으로 복무도 시작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처에 있는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군에서 주는 교육 혜택을 받아가지고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고등학교에서 소셜 스터디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권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격상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굉장히 떠오르는 민주당 신성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졌다면 그분은 굉장히 소박하고 알려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충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즉 해리스 후보와 정책적 행보를 맞추는데 보다 더 유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월즈 후보를 인터뷰한 이후에 낙점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죠. 이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구 통계학적,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JD 벤스 후보는 상당히 젊어요. 4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살이시잖아요. 고령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부통령 후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비백인 여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JD 벤스 후보가 오하이오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금수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키운 분이거든요. 전형적인 백인 남성 주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성장 과정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불안 가정에서 어렵게 크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 법대를 졸업하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성공을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이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표심을 공략하는데 유효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거쳐왔던 어려운 생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뤄낸 이런 부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먼저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상황을 보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후보,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공격수로서 자임하면서 비난을 한몸에 받으면서 2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아무래도 굿캅, 배드캅이라고 하죠.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을 이제 나눠가면서 효과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초기 평가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이디 벤스 후보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식 없는 캣우먼들이, 고양이 엄마들이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과거에 보수 매체와 했던 그 인터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구설수에 올랐고요. By a bunch of childless cat ladies who are miserable at their own lives and the choices that they've made, and so they want to make the rest of the country miserable too.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실수 때문에 많이 이제 점수를 깎아먹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 부통령 TV 토론에서 점잖은 이미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점수는 회복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팀 월즈 후보는 그 소박하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해리스 후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64년생들인데 똑같이. 근데 둘에 딱 보면 전형적으로 팀 월즈 후보가 노안이죠. 대단한 노안이기 때문에 동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만큼 소박하고 친근한 동네 아저씨 분위기인데, 또 연설을 들어보면 잘해요. 힘있게 잘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부정확한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989년에 중국 천안문 사태에 자기가 중국에 있었다. 근데 그것이 시차가 잘 안 맞으면서
논란이 됐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에 참여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다가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서 논란을 겪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부통령 TV 토론에서 좀 부각이 됐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해리스 후보를 잘 보완하면서 전형적인 2인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 카드로서만 봐서는 월즈나 벤스 후보 거의 대등한 평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대선 후보를 잘 보좌하면서 정책적인 행보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샤이 트럼프라든지 샤이 해리스라든지 그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엔. 왜냐하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샤이 트럼프라는 유권자가 2~3% 정도는 존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자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화당이 전통적인 패밀리 밸류에도 맞지 않게 결혼을 여러 번 하시고 성추문 논란도 있고, 이제 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후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화당 후보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리고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던 자유무역주의라든지 힘을 통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찰 역할을 갖다가 자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호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 지지층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막판까지 공화당 지지층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즉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흔적이 굉장히 역력합니다. 물론 투표 날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고심했던 그런 부분, 즉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8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공화당 내 트럼프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해졌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해도 이제 만연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각의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걸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들은 시골에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백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은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많이 잡히는 경우에서 표심이 반영이 되지만, 이런 시골 같은 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접속할 수 있는 매체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표심은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론조사 기법을 아무리 보완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1% 정도는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라는 게 트럼프 지지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표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안 잡히는 트럼프, 보이지 않는 트럼프 지지층이 그 시골 쪽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분들이 만약에 경합주 지역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면 1%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샤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비백인 여성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주주의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적합한 사람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데 피로감이라든지 좀 거부감을 느낄 유권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해리스 후보가 보여주는 거는 전통적인 대통령 후보의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샤이 해리스라고 할 만큼 그러한 현상은 2010년 샤이 트럼프만큼 두드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표심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단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비백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지 못하거든요. 미국은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 끝나고 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난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을 내서 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동원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좀 낫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거인단 270을 확보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여정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고, 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초박빙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